네, 슬기로울 정치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거창하게 의원님 인터뷰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예고편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북한어선 16명이 살해된 건 문정권의 그 허위 발표다. 네, 이 사람들은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다. 네, 한기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살인 혐의를 특정했던 건 2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방송에서도 발표를 말씀하셨지만 군의 SI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해 용의자로부터의 자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 군이 체포하고 합동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사를 했거든요. 우선 한 명이 먼저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백의 내용이 다른 사람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했던 내용과 자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들한테 불리할 내용을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합심이라는 게 합동신문이라는 과정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합동신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쌍팔년도처럼 뭐 고문을 한다든지 통닭구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답을 받아낸 건지 네. 그것도 의문스러운 거고요. 한기호 의원의 주장, 즉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과 한미연합정보자산이 확보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를 넘어도 한 1000배는 넘어갔습니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좀 파편적 주장이 뭐냐면 이 배 크기로 볼 때 18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미 나온 바가 있고 또 혈흔이 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으니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 통일부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북한 배는 그 정도 규모 어선이라면 15에서 20명을 태운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거는 뭐 인터넷에 뒤져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통일부 발표가 그렇게 나왔다. 혈흔이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 내도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혈흔이 발견됐으니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뭐 루미놀 용액으로 하면 나온다. 저희 인터뷰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예, 맞죠. 우선 그것부터 제가 반박을 해보면 혈흔이 발견된다고 해서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DNA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자의 DNA의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니까. 예, 북한 주민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확인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어제 저희가 통일부에 가서 제가 차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지껏 탈북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있냐. 우리가 받아준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상관을 우발적으로 죽이고 탈북한 사람이 있다. 아, JTBC 보도 며칠 전에 나왔다. 예. 그런데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살인 혐의로 처벌을 받았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벌 안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듯이 16명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주면 처벌할 도리가 없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즉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기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가 정리하면?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매번 팩트 체크해야 된다는 사정이 좀 너무 서글픕니다. 어제 통일부 장차관 만나셨죠? 네.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겁니까?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추방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엔 추방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추방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를 따졌습니다. 한 가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이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단 한 명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라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평소 장관의 생각은 추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그게 따랐다라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것도 충분히 자료 검토 후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죠.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여차저차해서 본부가자라고 하는 보고서라도 기한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그럼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인가 그 입장을 번복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장관이 일종의 자신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 공개와 영상 공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록 사진을 찍기 때문에 공개한 경우가 왕왕 있지만 영상은 통일부가 일종의 전속 기사가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게 6번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나 이제까지 추방되는 게 지난 10년 동안 한 4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번만 공개를 한 거고 특히나 이번처럼 개인이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경우는 통일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곳이 유엔사가 관할하는 JSA 내입니다. 그 지역은 민간인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어 있는 지역인데 네. 당연히 사진 촬영도 통제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켰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그 사진과 영상 속 내용 있잖아요. 네. 내용을 놓고 보면 그 북한 어민 2명이 북으로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지는 거에서 약간 강하게 저항하고 발부등 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밝힌 것처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은 좀 엇나간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과 판문점에서의 영상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던 건 저희가 16명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들이 애초에 목적지로 삼았던 건 자강도였습니다. 북한에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자. 뭐 산속으로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 김책항에서 한 명이 잡히고 나서 동해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 군을 보고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만약에 기순할 사람이라면 우리 군을 보면 환영해야죠.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데 예. 하태경 의원한테는 그 우리 군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밀어낸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밀어냈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진행자님께 여쭈면 그렇게 바라던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자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뭐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도망 다닌 그러니까 겁니다.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 예. 그리고 납포된 다음에 우리 군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인사 논란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일단 제일 의아한 부분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겸직한 사례가 지금 벌써 3건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검증할 때 다른 일반 민간 회사, 영리 회사의 뭐 이사나 이런 걸로 등재되는 게 검증이 안 됩니까?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만 하더라도 신원조회를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스스로 체크도 하기도 하지만 청와대 내 지금은 대통령실 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그 간밤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세 번째 사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거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검증 리스트를 보면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걸 체크하는 항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점검하는 안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사 등록을 본인이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시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려면 뭐 자기 인감도장부터 모든 인감을 걸 내야 되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사 등록을 본인이 몰랐다, 놓쳤다라는 그 자체가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는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요리조리 변명하면서 국민들을 좀 현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강승규 수석은 엽관자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의 인사 실패가 초래된 걸로 보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네. 한마디로 공적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공과 사는 구별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본성 인사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평소 빚진 거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농공행상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끼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아는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사 아니면 잘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점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고 호흡 맞추고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거는 이전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요. 네. 문제는 추천 받은 사람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을 쓸 거냐 잘 아는 사람을 쓸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윤석열 정부는 예.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둘 다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는 늘공과 의공으로 채워지거든요. 늘공은 늘 공무원이었던 분들. 그렇죠. 부채에서 파견 나온. 예, 파견. 의공은 어쩌다 공무원이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늘공을 구성할 때 보면 각 부처에서 일 잘한다는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을 균형 있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수사관을 데려다 쓰더라고요.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살림을 하는 겁니다. 살림하는데 수사관이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에이스를 데려다 쓰는 거고요. 회계 업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역대 정부의 관례였는데 검찰 수사관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는 사람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하지 않았냐라면서 드는 예가 예.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을 채용하지 않았느냐 이 사례를 계속 제기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뭔가를 해명할 때 문재인 정부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해명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와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건 그 현 정부의 문제 그 자체를 좀 보라 네. 이 말씀이고. 자, 그러면 한번 야당 의원은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 계셨던 입장에서 만약에 해법 조언을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박지원 전 비서실장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인적 개편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무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뒷집에 친구 아들을 내보내고 옆집 형님 아들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데 예. 걱정되는 건 어른들이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좀 걱정이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고 출근길 문답.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영어를 쓸 이유는 없으니까. 네. 이 출근길 문답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기 싫은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네,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이 바뀐 건 없어요. 저는 소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방향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하는 게 소통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 출근길 문답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도의 문제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진정으로 성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8.15 특별사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던데 이런 네.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사면, 네. 이재용 복권, 김경수 가석방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뭐 몇몇 언론에 저는 뇌피셜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온전한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권한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사면의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 건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지점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점들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의원님 어떻게 상임위 배정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그 의원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디 그러니까 일단 배정은 끝난 것 같던데 보도 아마 원내대표실에서 배정은 끝났는데 네. 이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어디 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희망하셨어요? 비밀입니다. 국가안보상입니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